반갑습니다. 1학년 여러분. 이제 마지막 1학년 역사 주제 전쟁과 문명 8차 이제 8주차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마지막 전쟁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그런 순간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좀 고민을 많이 했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적도 있지만 뭐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그다음 뭐 베트남 전쟁, 그다음 6.25 전쟁, 뭐 아편 전쟁 여러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전쟁의 이제 변화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업을 듣는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아마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전쟁만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 전쟁만큼 피해를 많이 줬던 전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또 비극이라고 역사 속에서 할 수 있는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가 봐서 그때 상황의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으면서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임진왜란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전쟁이지. 이게 1592년 4월에 벌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1592년이 그 이제 12간지 갑자로 무슨 년 이렇게 얘기할 때 임진년이야. 연도 이름이. 1592년이 임진년이고 임진년의 외는 우리가 일본을 칭하는 그 표현인 거지. 그래서 임진년에 일본 외가 쳐들어와서 환란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통칭 얘기하지만 임진왜란이 1592년 일어나서 약 한 1년 정도, 1년 한 3, 4개월 정도 전쟁을 하고 그 뒤에는 일본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화해 협상, 그러니까 전쟁을 종전하려는 이제 휴전 협상이 벌어지게 돼. 그래서 그 휴전 협상이 한 3, 4년 가다가 결국 결렬이 되고 일본 애들이 1597년에 다시 한번 쳐들어왔다가 1598년 8월에 전쟁을 정리하고 가거든. 그래서 전쟁이 사실은 두 개야. 그래서 이 임진년에 일어났던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얘기하고 뒤에 다시 한번 일본이 쳐들어왔던 걸 요게 1597년이 정유년이거든. 정유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정유재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통칭 이 두 개를 다 묶어서 뭐라고? 임진왜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약 한 7년 정도 있었던 대규모 전쟁을 얘기하는 거야. 엄청난 사건이었어. 조선이란 나라가 1592년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1900년대 대한제국까지 포함하면 그때 이제 멸망을 하게 돼. 1910년 헷갈리냐. 1910년 7월에 이제 일본의 나라 뺏기면 사라지게 되는데 근 한 500년의 조선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사건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시대를 이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게 되는 기준이 되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가장 임팩트가 컸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지. 특히 조선 후기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임진왜란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뭐 신분제가 흔들리고 뭐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가 성장하고 뭐 상공업이 발전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 모든 얘기의 기준은 뭐가 된다? 임진왜란이 된다.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거지. 이 임진년에 일본이 대규모로 어디를 침략해와서 조선을 침략해와서 7년간 싸우게 되지만 결국 우리가 일본을 물리친 사건이야. 전쟁은 물리치긴 했지만 우리 쪽에 피해가 엄청 났었고 또 이 동아시아에 이 전쟁에 명나라도 참전을 하거든. 그리고 일본도 관련되어 있고 이 동아시아 3국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 다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동아시아의 뭐 게임 체인저 요즘 말로 치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그 임진왜란에 대한 이제 배경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 어떻게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하고 같은 레벨은 아니었잖아. 사실 이전에 기준적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질서는 중국에 있었던 왕조가 가장 이제 강력한 강대국이 선진국이고 어쨌든 그 옆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넘버 2의 역할을 해왔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중국으로부터 생겨난 선진 문물을 우리를 통해서 일본이 받아들이는 구조로 흘러갔었단 말이야. 기존 한 1500년간 계속 그래 왔어. 이 인류 문명이 발전해온 이후에. 그런데 이 1500년대 들어와서 일본에 만들어진 나라가 대규모 군대를 전격적으로 우리 영토 쪽으로 보내서 일으킨 전쟁은 이게 거의 최초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전에는 뭐 외구 이런 애들은 소규모 해적 규모들이야. 그런 규모가 아닌 국가의 규모로 침략을 해온 최초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결심을 하고 시작된 거고, 조선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임진년의 이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고. 일단 여기에 관련된 세 나라. 일단 쳐들어온 일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분위기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 일본은 사실은 상당히 우리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나라. 뭐 군사력이든 문화적인 면이든 뭐 경제적인 면이든 일반적으로 조선보다는 한 단계 급이 떨어지는 이제 나라로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 1592년 이전에 일본은 약 한 100년간 전국시대라는 일본의 이제 사무라이들이 싸우는 그런 시대가 100년간 있었어. 그러니까 뭐 일본의 영토를 뭐 이렇게 작은 섬, 큰 섬, 또 하나 섬 뭐 이렇게 해서 일본이 큰 섬이 있다 그러면 일본의 이 사무라이 문화 알지? 일본은 지역의 사무라이 대빵들이 이제 군대를 차지하고서 이제 그 지역을 지배하는데, 이런 걸 이제 막부 체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어려운 얘기는 뭐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그냥 오늘은 들어만 봐. 막부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사무라이 대빵들, 얘들은 다이묘라고 부르거든. 다이묘. 이 다이묘들이 자기 군대를 가지고 서로 이 일본 이 열도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는, 그러니까 조그만 단위로 쪼개져서 싸우는 시대가 약 한 100년간 지속이 된단 말이야. 이 100년간의 시대를 일본 역사에서 뭐라고 불러? 전국시대라고 부르는데, 야, 이 100년간의 이 혼란기를 마무리하고 전국시대를 통일을 하는 인물이 등장해. 일본에서. 이 인물이 누구야?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역사에서 상당한 인물인 거지. 100년간의 혼란을 통일한 인물이니까. 그치?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100년간의 이제 전국 시대를 정리하고 딱 통일을 하고 나니까, 일본은 그 100년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국가적 역량이 성장한 거야. 일단은 전국 단위로 전쟁을 100년간 치르니까 엄청난 전투 인원이 정리가 돼서 군대가 전투병만 약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추산할 정도로 전투병이 강력하게 실전 경험을 갖는 전투병이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는 거지. 또 하나, 이 지역별로 전쟁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돼? 그 지역이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능력이 있어야 싸움을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역별로 계속 어떻게 돼? 그 100년간 엄청 성장했어. 그래서 전국시대 이전보다 이후에 이 일본 전체 일본 열도의 경제력이 약 한 5배 이상 성장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얘네는 자기도 모르게 국력이 엄청 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성장한 국력을 어딘가에 써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왜냐면 100년간 싸우던 애들을 통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통일하고 나서 이제 평화시대에 이 무사라든가 사무라이들이 버틸 수가 없잖아. 야, 100년간 싸우고 다니는 애들이 갑자기 농사 짓고 그러지 않잖아. 또 일본은 이쪽 우리나 중국하고 다른 게, 얘네는 농민과 군사가 달라. 우리나 중국은 부병제라 그래서 이제 농사 짓던 사람이 비상시에는 뭐가 되는 거야? 군인이 되는 건데, 얘네는 군인 따로 농민 따로야.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농사만 져가지고 식량을 대는 거고, 싸우는 놈은 계속 싸우기만 하는 거야. 사무라이라고 불리면서.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군사력이 엄청나게 성장돼 있었고, 이 성장된 군사력을 어딘가 쓰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불만이 폭발해서 다시 또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 이 지금 강력해진 군사력을 어딘가 써야 되는데, 그 쓰는 타겟으로 어디 침략을?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대륙 침략을 삼은 거지. 야, 예를 들어서 얘네가 어느 정도로 꿈이 컸냐면은, 이 당시 진짜 기록에 이렇게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목적은 조선이 아니야. 조선이 아니라 어디야? 조선으로 들어가서, 조선은 당연히 정복하는 거고, 조선으로 들어가서 여기 명나라, 중국에 이제 명이 있잖아. 중국의 명나라를 정복하고 어디로 내려가서, 요 아래 내려가서 베트남 정복하고 어디 대륙까지? 인도까지
여기 아시아 대륙을 다 정복하는 게 얘네 플랜이었다고. 실제로 기록 보면 그렇게 나와. 얘 꿈이 컸던 거지. 그리고 또 이걸 꿈이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었던 게, 뭐 선생님 뭐 쪽발이 좋아하고 이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 전쟁을 좀 정확하게 바라보자는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얘네가 실제로 이 당시에 약 30만 가까운 이런 전투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아시아 인근 국가 중에 얘네만큼 오랜간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 조선이든 명이든 그만한 실제 전투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꿈이 컸었지. 오케이? 그래서 일본은 전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고, 이때 당시에.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은 나라가 약간 좀 느슨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조선이란 나라가 1392년에 건국이 됐어. 건국 초에 니네 뭐 나중에 역사 공부하면 알겠지만 조선이란 나라가 상당히 괜찮은 나라였어. 초기에는 체제도 잘 정리가 되고, 뭐 경국대련에서 얘기하는 법 정비도 잘 돼 있고, 뭐 이 기본적인 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완벽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평화의 시기가 너무 길었던 거지. 왜냐면 1392년 건국되고 나서 일본이 쳐들어오는 1592년까지 약 200년이잖아, 정확히. 약 200년간 제대로 된 큰 전쟁이라든가 전투가 없었었단 말이야, 조선은. 그러니까 이 군사력이라는 게, 조선의 군사력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돼? 좀 느슨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실제로 병역 비리 같은 것도 엄청 많았고, 지금 얘기하면. 왜냐면 군대 가도 할 일이 없으니까 군대 가지 않고 대신 돈을 주고 군대에서 빠지고 막 이런 이제 대립이라 그리고 이제 뭐 방문수포라고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어려운 얘기 집어치우고, 어쨌든 실제로 있어야 되는 군인이 없는 거야. 어느 정도였냐면 임진왜란이 딱 터졌을 때, 야, 집합해가지고 장구상에는 이쪽에 8,000명인가 10,000명인가 군인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가보니까 뭐 90명인가 밖에 안 됐었대더라. 10,000명이 있어야 될 군인이. 그 정도로 조선은 조금 느슨해져 있고, 모든 게 좀 어떻게 될까, 좀 나라가 이 대비에 무방비해져 있던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또 하나는 조선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이제 나라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정치인들, 요즘도 이제 여야 뭐 여당과 야당 맨날 이제 뭐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건 되게 오래된 얘기고, 어느 나라든 이 평화의 시기가 길어지면 정치적인 이제 그 논쟁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도 조선이 이제 분당 정치라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가지고 계속 사소한 거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이런 게 좀 오래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언가 국가적 대비가 잘 안 되는 거지. 실례로 니네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제 우리 그 5,000원권에 나오는 율곡 이이 선생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약 한 7, 8년 전쯤에 뭐를 주장을 했어? 신만양정서를 주장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곡 이이 선생이 뭐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었던 건데, 왠지 모르게 이제 일본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고, 또 이쪽에서 그 당시 이제 만주족들, 우리나라 북쪽의 만주족들, 나중에 얘네가 진짜로 무슨 나라를 만들어? 청나라를 만들어서 명나라 멸망시키고 얘네가 여기 다 차지하지. 위에는 청나라가 막 이제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고, 밑에는 일본이라는 애들이 지금 통일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 쪽으로 그 군사력을 몰 수도 있다. 율곡 선생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당시 왕이었던 선조에게 우리도 정예군사 10만 명을 양성을 해가지고 국가적 침략에 대비해야 된다, 이 얘기를 꺼냈었는데, 맞아, 이 얘기가 맞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맞다 틀리다로 엄청나게 이제 그 동인과 서인들이 판을 나눠서 싸우고 그러다 결국 이게 좌절됐지. 이런 게 됐으면 사실 조금 우리가 좀 잘 임진왜란을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우리한테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 당시 이 동아시아, 이 당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일당이라고 불리는 명나라도 그때 거의 한 얘네들이 200년 가까이 되면서 얘네도 엉망 개판 5분 전이었단 말이야. 얘네도 황제가 뭐 사치와 향락에 빠져가지고 뭐 제대로 된 일을 안 해. 이 당시 명나라 황제 이제 만력제라는 황제인데 1년에 열흘도 일을 안 했다 그래, 기록 보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하러 나온 게 열흘이 안 된대, 1년에. 그러니까 이 나라 상황이 어떻겠어? 엉망진창 그 자체지. 그러니까 이 일본 말고 조선과 명은 이 당시에 전쟁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쪽에서는 이 만주족이 슬슬 들고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는 밑에서 이제 일본이 통일을 하고 넘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분위기를 조선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이 전쟁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상황에서 결국 1592년 4월 일본이 육군 15만을 이제 데리고 부산을 통해 가지고 침략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조선은 어느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일본이 아예 대놓고 쳐들어올 거라고 편지도 보냈어. 니네 뭐.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우습게 생각했던 거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다음에 조선에 그 편지를 보내. 야, 내가 여기를 통일하고 여기를 지배하는 지배자. 얘네는 태양신의 후예라고 부르거든, 대빵을. 내가 여기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됐다. 그러니까 조선국왕 들어와서 나한테 인사해라. 입조해라. 절해라. 하고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 그럼 보통 이 편지가 오늘은 얘기하지 않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이 편지가 직접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예전에도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스시마섬이라고 부르는 대마도 있잖아. 대마도가 예전에 이때 당시에는 조선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중간 단계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마도를 지배하는 대마도주가 중간에서 중간층 연락을 하는데 이 편지를 어디다 보내? 여기다 보내 전달하라고. 근데 대마도주 입장에서는 이걸 전달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 전에는 얘네가 상국이고 얘네가 하국이고 한 단계 아래였다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일본이 조선왕 들어오라 그래. 이 편지를 대마도주가 어떻게 보내? 못 변하고 가지고서 끙끙 앓고 있다가 여기에 사신을 요청해서 사신이 와가지고 그 편지를 보고 돌아가서 이 얘기를 못해 선조한테 얘기하면 싸가졌다고 막 그럴까봐 뭐 이럴 정도로 지금 뭐 일본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안 들어오면 니네 저 4월에 쳐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조선의 입장에선 그냥 아유 설마 쳐들어오겠어 지네가 아무리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 왜냐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조금 레벨이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 정도 침략하면 그냥 본의 아니게 일본 정도 침략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의 예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되게 좀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실제로 언제? 이 1592년 4월에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선봉대가 들어와가지고 1차, 2차, 3차 선봉대가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거든. 전투를 시작했는데 얘네가 전투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못했고 다 깨져. 실제로 얘네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가장 공포스럽게 했던 무기는 어떤 무기였던 거야? 들어본 적 있나? 조총이었던 거야. 조총. 그치? 총 있잖아. 총. 이렇게 쏘는 총. 얘네가 총을 가지고 총을 쏘는데 우리는 총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여러 이야기들이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어디 이제 그 기록들 보니까 우리는 조총을 존재를 몰랐고 조총을 갖고 와가지고 얘네가 막 조총을 쏘고 사람이 총에 맞고 죽고 그러니까 막 벼락 같은 소리가 나고 이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서 혼지백산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놀란 게 아니라 얘네가 조총을 개량을 한 거야. 이 100년간 그 전국시대 싸움하면서 자기네 싸움에서 조총을 많이 이용을 했었어. 근데 얘네 조총이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 포르투갈 같은 데서 이제 그 수입해서 들어온 건데 이 조총이 초기에는 분량이 엄청 많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전 총을 이렇게 화약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쇠구슬 같은 거 넣고 이거 팡 해가지고 화약을 터트려서 쏘는 구조거든. 근데 초기 들어왔던 조총은 이 분량률이 거의 한 30-40% 돼. 10명 쏘면 4명은 여기서 터져가지고 죽는 거야. 막 여기가 뭐 부상을 입거나. 그러니까 조총이라는 무기가 별 실효성이 없었던 무기고 또 하나는 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단 말이야. 처음 거는. 총 하나 쏘고 다음 총 쏘는데 거의 한 1분 30초, 2분 걸렸다고. 2분이면 칼 들고 뛰어오는 사람을 찍어 죽이고 남을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조총으로서 그 무기로서의 조총을 상당히 무시했었는데 일본이 이거를 개량을 해가지고 갖고 온 거야. 분량률을 줄이고 총 쏘는 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그래서 갖고 들어오니까 조총에 놀란 거지. 알던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몰랐고 조총. 그래서 이 조총의 무기에 당하면서부터 막 돌리기 시작하죠. 막 돌리기. 그래서 실제로 어디에서 그러니까 조선은 일본이 쳐들어오고 나서 제대로 된 준비 한 번을 못 하다가 어디에서 여기 이제 충청도에 지금 충주라는 곳에 마지막으로 조선에 남아있는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 당시 조선 최고의 장군이 누구였는데 신립장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신립장군한테 이 군대를 맡겨가지고 일본을 맡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도 논란이 많지. 왜냐면 신립장군이 이 당시에 13,000명 정도 되는 조선 정예군을 데리고 충주에서 일본군하고 맞서 싸웠는데 여기서 전멸당해. 일본군한테. 그래서
조선으로서 거의 어떻게 보면 초기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그냥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신립장군이 욕을 많이 먹는데 욕먹는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선생님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한번 할게. 왜 이 신립장군이 욕을 많이 먹냐면 신립장군이 왜 충주에서 싸웠느냐. 왜냐면 신립장군이 이 충주의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거든. 탕금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벌판이야. 앞에가 허 벌판이고 뒤에는 강이 흐르니까 배수의 진 알지? 죽을 각오로 아니면 뒤에는 이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죽을 각오로 이제 맞고서 싸우려 했었는데 역사가들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일본의 총부대를 허 벌판에서 기마대하고 맞으면은 총 맞아 죽지. 다 그냥 완전 올림픽도 아니야. 게임이지 뭐. 평지에서 싸지 끼면. 그래서 사실은 이 신립장군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욕을 많이 먹고, 왜냐면 여기 넘어올 때 여기 이제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되니까 산에 좁은 고개가 있는데 그 좁은 고개에 몰아놓고서 싸웠으면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 실제로 신립이 만약에 막았으면 또 전쟁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건데 신립장군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게 기마대니까 말 타고 뛰어다니는 거다. 이게 상당히 센 효과. 보병 한 20-30명을 기마병 한 명이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 예전에. 조총이 없다면. 그러니까 신립장군 입장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게 한 3-4천 명 정도가 기마대였거든. 그러니까 이 기마대가 가장 산에서는 효과를 못 발휘하잖아. 너무 피게 갔나? 어쨌든 그 신립장군 입장에서는 그 기마대를 쏘기 위해서 평지를 선택했던 건데 조총부대의 위력이 아마 박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깨지고 나니까 신립장군은 뒤에서 그리고 싸우고 나서 자살했어. 탕금대 그 뒤에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어쨌든 신립장군이 깨지고 나니까 이제 조선은 제대로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서울에 한양에 있었던 선조 입장에선 총주가 떨리면 여기까지 오는데 뭐 5-6일도 안 걸리니까 이때 이제 피난을 결정을 하고 어디까지 피난을 가? 의주까지 피난을 가. 의주까지. 그지? 그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전쟁 끝이 멀지 않았잖아. 왕도 도망가고 막 그러니까 여기서 한양 점령하는데 며칠 걸리냐면 4월 14일인가에 쳐들어가지고 한양 들어가는 게 5월 3일인가 그러니까 한 20일 만에 간 거야. 한양까지. 이게 조선의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왜냐면 야 평안 시기에 만약에 뭐 선비가 여기 부산에서부터 걸어서 한양 가려면 며칠 걸리냐면 늦게 걷는 애가 한 20일, 빨리 걷는 애는 한 14일, 15일이면 걸어서 간대. 그러니까 군대가 10만 명의 군대가 한양까지 20일에 왔다는 건 거의 그냥 걸어가는 수준으로 전쟁을 제대로 싸워본 놈 없이 왔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파죽지세처럼 한양도 점령을 하고 어디까지? 평양까지 점령해서 막 올라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막 하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이 되고 이 명나라한테 SOS를 계속 요청을 해. 명나라 도와줘라. 아니면 우리 망하면 누구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얘네가 명도 쳐들어갈 것 같으니까 명나라한테 계속 SOS를 요청을 하고 결국 명군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명나라 얘기까지 먼저 하고서 설명할게. 그래서 야 명이 이게 임진왜란이 얼마나 웃길 정도냐면 명나라 황제가 처음에는 20일 만에 막 여기 뚫리고 한양까지 뚫리고 막 그랬다니까 안 믿었대잖아. 조선이 그런 나라가 아닌데 얘네들 엄청나게 옛날에 전쟁 잘하고 싸움 잘하던 애들인데 일본의 침략에 20일 만에 한양을 뚫렸다고? 에이 이것들 서로 짜고서 우리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대잖아 명나라가. 그래서 처음에 명나라가 야 일본을 못 이긴다고? 말도 안 되는데 일본을 완전 저 아래로 봤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조승훈이라고 장군을 보내는데 조승훈한테 군대 몇천 보내가지고 근데 처음에 5,000명 보내서 야 5,000명 정도면 일본군 다 죽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조승훈이라는 그 명나라 장군이 5,000명 데리고 여기 평양성 들어왔다가 전멸당하고 10몇 명 살아가가지고 얘가 돌아가서 야 진짜다 이거 일본이 장난 아니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명나라 입장에서 야 그래? 그러면 제대로 가 그래가지고 이 당시 여기 요동을 지키는 요동총괄 이여송이라는 장군을 5만 명의 부대와 함께 보내가지고 평양성에 전투를 하러 보내는 거예요. 일본군이 여기 평양까지 파수지세로 올라오고 평양에서 약 한 열흘 정도 지체를 했어. 이 일본군이 평양에 열흘 머무르던 게 사실은 이 임진왜란의 판도를 완전 바꿔놓은 거지. 왜냐면 이 시간마저도 확보가 안 됐다면 이 전쟁은 그냥 금방 끝나고 그냥 우린 다 전멸하고 멸망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평양에 열흘 정도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머무르는 바람에 이 전쟁이 확 바뀌게 된 거지. 왜냐?
왜 이 머물게 된 거냐? 이래서 위대함이 누구의 위대함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 나오는 건데 얘네가 왜 평양에서 스톱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얘네 계획은 뭐냐?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빠르게 육군을 전투하고 왕을 밀어내고 어디까지 가? 계속 진격해 가. 이렇게 해서 명으로 넘어가는 거. 그러면 이때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보급,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그럼 제일 핵심이 먹을 거란 말이에요. 먹을 걸 계속 어디서 조달할 수는 없어. 일본에서 조달할 수는 없어, 먹을 거를. 그러니까 여기를 정복하면 어디서? 조선에서 먹을 걸 조달을 해야 되는데 조선의 곡창지대, 조선의 쌀 창고는 어디야? 여기 전라도 지방이에요. 여기 완전 평야지대가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여기서 육군이 진격을 하고 해군이 어디 가서 해군이 여기 상륙해가지고 여기서 쌀 가져다가 이렇게 보급을 하고 이렇게 전쟁을 해갈 이 계획이었는데 다른 건 다 계획대로 되는데 뭐가 깨지기 시작한 거야? 이 해군 보급로에서 깨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계획이 완전 어긋난 거지. 누구 때문에? 이게 이순신 장군이가 국면의 장군, 전승의 사나이, 23승 무패의 무적의 경사, 이순신 장군의 여기에서 업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단지 그냥 해군 전투만 승리해가지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여기 남해 바다 전라도 인근 지역의 곡창지대를 딱 못 들어오게 지키고 있으니까 일본의 모든 전쟁 계획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보급이 안 올라오니까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대단함은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지. 결국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서 해전에서 이 바다를 지켜버리는 바람에 이쪽 바다를 완벽하게 지키는 바람에 일본군이 보급이 안 되고 일본군이 그 위치에서 갇히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돼? 군대를 이제 어떻게 정비를 하고 그냥 전쟁이 우리가 뭐 그렇게 일본한테 수준 떨어지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의 전세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마시키고 우리 정신도 좀 차리고 군대도 좀 적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격의 기회도 만들고 뭐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을 포함한 이 수군의 활약이 전투에 가장 중요하게 기여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건 의병이야. 의병이 뭐야? 동네 아저씨들. 동네 아저씨들이 그 지역의 양반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지역민들로 한 100명에서 200명 단위의 작은 소규모 부대를 만들어.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지역에 쳐들어온 일본군에게 게릴라 전술을 쓰는 거야. 치고 빠지기 전술. 왜냐면 우리는 이 지역의 지형지물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뭐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아는데 일본군이 만약에 마석에 쳐들어와서 여기를 장악을 했어. 근데 일본군이 마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소규모 단위로 이 빠르게 움직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고 빠지고 사람 놓치면 갑자기 뒤통수 팍 치고 돌아보면 없고 이러는 거지. 게릴라전이. 그러니까 이 수군과 의병의 활약이 임진왜란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된 거지. 이해됐냐?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갈 수 있었다고 보는 거야. 임진왜란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는 좀 자세한 얘기들은 빼고 굵직굵직한 얘기들만 좀 하자. 그래서 전쟁 초기 육군에서 많이 밀렸던 상황에서 어떻게 돼? 평양까지 빠르게 뚫리게 되고 이 상황을 역전시킨 건 수군과 이순신 장군으로 대표되는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이 전쟁이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또 누구의 참전이? 명나라의 참전이 또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명도 안 들어올 수가 없어. 명도 이때 안 들어오면 일본은 우리 정벌을 했으면 어디로 들어갈 계획이니까? 명으로 들어갈 계획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전쟁이 오랜 기간 가게 된 계기가 이런 활약이었다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 얘기고 이순신 장군 이야기 하다 보면 참 미스테리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 세계사적으로 모든 전투를 통틀어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미스테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둘 있거든. 뭐 잘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뭐 주제 얘기하다 보면 얘기 한번 하냐면 누구냐면 그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어요. 약 100년간 싸웠던 둘이. 그때 프랑스의 양치기 소녀가 그냥 양 데리고 돌아다니던 그 10대 후반의 여자애가 어느 날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칼을 들고 막 불멸의 전사가 돼가지고 애들 다 이기고 다녀. 잔다르크라는 여자애야. 이 여자가 진짜 미스테리야. 이때는 이 여자가 뭐 기술 배우고 이런 것도 아닌데 정말 신이 보냈나 프랑스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 미스테리한 그 여자 장수가 이제 잔다르크인데 그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야. 왜냐면
정말 진짜 적성을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해군사에서는 이 사람은 신이야, 신, 해신이야. 우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가지고 다 이겼잖아. 뭐 얘기하자면 니네 뭐 영화도 많이 봤잖아. 명량도 보고 그랬지. 명량 같은 거는 이 정유재한테 일어난 건데 명량 같은 건 진짜 뭐 영화 본 친구들 알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선조의 뭐 명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좀 시기해가지고 귀양을 보내놨더니 원균이 칠장량이라고 여기 일본군이 들어온 거 따라 들어갔다 해군을 거의 그냥 완전 전멸시키잖아. 그리고 배 몇 척 남아서 12척 남아가지고 그 12척 가지고 선조가 다시 한번 막아보라 해서 보내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뭐 그 얘기. 이순신 장군이 명량화가 12척 배 가지고 일본 배 몇 대랑 싸웠어? 330대랑 싸워가지고. 말이 되냐? 330대 12? 이거를 누가 이긴 거야? 이걸 이순신이 이긴 거야.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군사관학교 이런 그 전쟁사에서 우리 임진왜란때 그 한산도 대첩하고 명량 대첩은 다른 애들도 공부를 하고 있어. 그만큼 이제 뭐 바다의 신으로 추앙받는데 이순신 장군은 원래 해군 출신이 아니야. 이순신 장군이 진짜 군인이고 진정한 뭐 명장이지만 원래 여기 바닷가의 해군 지휘관으로 파견된 지가 전쟁 전에 한 3년이 채 안 될 거야. 한 3년 전에 내려온 거야. 그 전에는 여기 이 북방지방에서 여진족 때려잡는 육군 장수였어. 육군 장수. 근데 이분이 여기 내려와서 한 3년 만에 이 조선 해군을 거의 지구상 최강의 해군으로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진짜 뭐 이순신 장군 어떻게 우리 역사에서 이런 분이 나왔었지? 할 만큼 이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의 업적은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요즘 말로 치면 정말 깔 게 없는 사람이야. 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누가 뭐라도 이 사람 뭐 조금이라의 욕심이나 이런 것도 없이 진정한 군인이었고 정말 마지막 전투에서 또 그 자기 그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또 목숨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역사에서는 정말 성웅이라고 진짜 성스러운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임진왜란을 이끌었었다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오케이? 뭐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임진왜란 얘기 이제 에피소드 얘기들은 뭐 행주대첩 뭐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이라든가 뭐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하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임진왜란의 일본의 그 침략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세 나라가 다 변화를 맞아. 세 나라가. 그래서 명은 어떻게 돼? 이 전쟁 끝나고 나서 명은 결국 여기 위에 성장하던 누구를 못 막아서 만주족의 청나라를 못 막아서 명은 멸망하고 뭐로 바뀌고 청나라로 바뀌고 조선은 어때? 조선은 사실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은 사실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쓰레기야. 모든 제도나 뭐 이런 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조선은. 그래서 선생님 수업할 때는